수지나 미경이가 얼마나 좋은 곳을 예약했는지 봐. 이런 곳은 네가 와봤을 리 없겠지. 시어머니 정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뼈가 있었다. 수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슴은 이미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태어나 부모 없이 친할머니의 손에서 자라왔다는 사실은 시댁 식구들에게는 언제나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했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 할머니랑만 살아서 뭘 알겠냐 같은 말들은 지난 6년간 그녀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오늘 수지는 마음속으로 큰 용기를 냈다. 시댁 식구들에게 홀로 맞서는 것이 두려워 그녀의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를 모시고 온 것이었다. 할머니 이순덕은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하셨다. 작지만 곧은 어깨와 또렷한 눈빛은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를 향한 시댁 식구들의 무시는 여과 없이 쏟아졌다. 큰 시누이 미경은 대기업 과장답게 정장 차림으로 깔끔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명품 시계를 손목에 차고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사돈 어르신, 여기는 좀 비싼데요. 코스 요리라 생소한 음식들도 많고 드실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속에는 할머니를 무시하는 조소가 숨어 있었다. 수지는 할 말을 잃었다. 할머니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작은 시누이 지영은 의사로서의 엘리트 의식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고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 혹시 메뉴 설명이 필요하시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글씨가 작아서 보기 힘드실 텐데요. 지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할머니를 마치 문맹인 것처럼 대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닙니다. 이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답답했다. 그녀는 할머니를 향한 그들의 무시를 견딜 수 없었다. 어머니 할머니께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무엇이든 잘 드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미경은 콧방귀를 뀌었다. 수진아, 넌 정말 눈치가 없구나.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지 마. 정숙은 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을 쳐다봤다. 네가 어려서부터 할머니랑만 살아서 세상 물정을 잘 몰라. 이런 고급 식당에 와서 어쩔 줄 모르는 것도 당연하고. 이 말은 수진에게 가장 아픈 부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할머니 앞에서 모욕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 따뜻한 손길에 수진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 미경이 결정타를 날렸다. 사실 오늘은 회사 얘기도 해야 하고 지영이랑 병원 투자금도 상의해야 해서요. 사돈 어르신이 들으시기에는 좀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다. 지영도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며 말했다. 언니, 이번에 우리 병원에서 추진하는 의료진 투자금 말인데요. 최소 투자 금액이 3억 원이에요. 이런 걸 사돈 어르신이나 수진 언니가 이해하실까요? 정숙이 딸들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는 사업 얘기도 해야 하는데 말이지.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다. 수진은 할머니께서 불편해하실까봐 걱정이 되었다. 그때 미경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자비로운 척하는 여왕 같았다. 사돈 어르신, 죄송하지만 저희는 회사 기밀 얘기도 해야 하고 투자 관련 상담도 해야 해서요. 저쪽에 조용한 테이블이 있으니까 수진 언니와 그쪽에서 드시는 게 어떨까요? 격이 다른 분들끼리 편하게 식사하시라고요. 수진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할머니를 완전히 따로 떼어놓자는 말이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지 않아요.
수진이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정숙이 차갑게 말했다. 수진아, 너는 정말 눈치가 없구나. 없구나. 할머니도 우리 얘기 들으시면 지루하실 거야. 이게 다 할머니를 위한 배려라고. 미경과 지영도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일어섰다. 그러시죠. 우리가 따로 앉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수진은 할머니의 마음이 어떠실지 짐작할 수 있었다. 평생 자신을 아껴주신 할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니 수진의 가슴은 미어졌다. 할머니는 미소까지 지으시며 수진을 이끌고 다른 테이블로 향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비장해 보였다. 수진은 할머니의 뒤를 따르면서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결의에 찬빛이 서려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수진은 그 눈빛을 보며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다. 이 밤이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수진은 눈을 떴다. 6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남편의 옆자리를 빠져나와 부엌으로 향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쌀을 씻는 소리만이 적막한 아파트에 울렸다. 수진은 밥이 익어가는 동안 머릿속으로 오늘 하루의 일정을 정리했다. 남편의 아침 식사 준비, 출근 도시락 싸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할머니께 안부 전화 드리기. 매일 같은 루틴이었지만 수진에게는 전혀 지겹지 않은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오히려 이 반복적인 일상이 그녀의 불안정한 삶에 안정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것이었다. 수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없이 친할머니 이순덕과 단둘이 살았다. 그녀의 기억 속에 부모님의 얼굴은 희미한 사진 속 잔상에 불과했다. 할머니가 수진에게는 세상의 전부였고 그녀의 삶의 나침반이었다. 할머니는 돈이 많지도 배우지 못하지도 않았지만 삶의 지혜와 강인함으로 어린 수진을 굳건하게 키워냈다. 할머니의 키는 작았지만 그 곧은 어깨와 흔들림 없는 눈빛은 어떤 폭풍 후에도 굴하지 않는 거목 같았다. 할머니는 수진에게 늘 예절과 사람의 가치를 가르쳤다. 수진아,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그녀의 어린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할머니와 함께 동네를 산책할 때 할머니는 길가에 핀 무궁화를 보며 나라의 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다. 그 목소리에는 옛날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고 수진은 할머니의 과거가 궁금했지만 감히 깊이 묻지는 못했다. 할머니께서 먼저 이야기해주지 않는 이상 파고드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할머니의 생활은 소박하고 규칙적이었다. 78세의 나이에도 지팡이 없이 씩씩하게 걸으셨고 매일 아침 신문을 정독하셨다. 특히 경제면을 유심히 읽으셨는데 그렇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이시는 모습은 어린 수진에게는 신기함 그 자체였다. 그녀는 할머니가 왜 주식이나 부동산 기사를 그렇게 자세히 읽는지 궁금했지만 그건 역시 할머니의 고유한 영역이라 생각하고 묻지 않았다. 수진이 결혼한 후 그녀는 할머니와 떨어져 살게 되었다. 할머니는 젊은 부부에게 방해가 되기 싫다며 함께 살자는 수진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셨다. 그래서 수진은 매일 아침 남편이 출근한 후 할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을 하루의 가장 중요한 루틴으로 삼았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고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수진의 마음은 평온해졌다. 시댁 식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존재는 바로 할머니였다. 그날도 남편의 출근 배웅을 마친 후 수진은 익숙하게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수진이 밝게 인사하자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수진이구나. 잘 잤다. 너는 어떻게 지내니? 할머니와의 짧은 통화는
수진에게 큰 위안이었다. 점심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수진은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 박정숙의 전화였다. 수진아, 나야. 오늘 저녁에 가족 모임 있는 거 기억하지? 수진은 깜짝 놀랐다. 가족 모임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 네, 어머니. 그런데 저희 할머니도 함께 가시는 건가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수진은 그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기운에 몸을 움츠렸다. 글쎄, 수진이 할머니는 안 모셔와도 될 것 같은데. 애들이 시끄러워서 할머니가 불편하실 거야. 그냥 너 혼자 와. 정숙의 목소리에는 할머니에 대한 거부감이 묻어났다. 수진은 마음이 복잡해졌다. 할머니 없이 시댁 모임에 가는 것은 상상만 해도 두려웠다. 그곳은 늘 그녀를 향한 평가와 멸시가 가득한 전장이었다.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 할머니께서도 가족 모임에 참석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수진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정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수진아, 넌 정말 융통성이 없구나. 시댁 행사에 친정 할머니를 데려오는 게 어디 있어. 할머니랑만 살아와서 그런지 예의도 모르고. 몇 시간 혼자 있으면 어때? 전화가 끊어졌다. 수진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녀는 언제나 이방인이었다. 할머니만이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진짜 가족이었다. 수진은 곧바로 할머니께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오늘 저녁에 시댁 가족 모임이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 수진아, 나 같은 늙은이가 가서 뭘 하겠니? 그냥 너 혼자 가렴.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함으로 떨렸다. 저 혼자 가기 싫어요. 할머니가 계셔야 마음이 편해요. 수진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은 할머니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그럼 할머니랑 함께 가자. 우리 수진이 혼자 보내기 싫어.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느껴지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의 단호함은 단순한 동행을 넘어 그녀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처럼 느껴졌다. 수진은 할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고 싶었다. 오늘 밤 그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수진과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 이순덕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는 소박했지만 오랜 세월이 깃든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명동거리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뒤로는 아직 현대적인 건물들이 들어서기 전의 풍경이 보였고 할머니의 미소는 시간의 흔적을 뛰어넘어 생생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진은 어렸을 때부터 이 사진을 수도 없이 보았지만 그 속에 할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은 수진에게 언제나 미지의 영역이었다. 할머니는 사진을 잠시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회한이나 슬픔 대신 묘한 그리움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옷장 문을 열었다. 옷장 안에는 평소 할머니가 즐겨 입으시던 편안하고 소박한 옷들이 걸려 있었다. 그 옷들 사이 가장 깊숙한 곳에 접혀 있던 진한 남색 한복의 모습을 드러냈다. 은은한 금박 무늬가 새겨진 그 한복은 평소 할머니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수진은 할머니가 이런 고급스러운 옷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할머니는 한복을 꺼내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냈다. 그리고는 정갈하게 개어놓았던 속옷들을 하나씩 꺼내 입으셨다.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선 할머니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달라 보였다. 키는 여전히 작았지만 곧은 어깨와 당당한 태도는 그녀를 더욱 위엄있게 만들었다.
굽은 허리 대신 곧게 펴진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마치 잊고 지냈던 옛 시절의 모습을 되찾은 듯했다. 할머니는 거울을 보며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올렸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을 핀으로 고정하는 그녀의 손길은 평소보다 더욱 정교하고 섬세했다. 수진아, 준비 다 됐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있었다. 수진은 이미 도착해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의 문을 열고 나온 모습을 본 수진은 순간 멍해졌다. 그녀가 아는 소박하고 평범한 할머니가 아닌 마치 역사 드라마에 나오는 위험 있는 대감마님 같았다. 할머니 이 한복은 수진은 놀라움과 함께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오래전에 맞춰뒀던 거야. 오늘 같은 날에 입으려고. 할머니는 그저 환하게 웃으셨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미를 수진은 알 수 없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수진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할머니,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혼자 가는 게 두려워서 괜히 할머니까지 불편하게 해드리는 건 아닐까 걱정돼요. 수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할머니는 말없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수진의 마음속 불안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수진아,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 오늘 밤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야. 그 말씀은 수진에게 더 큰 궁금증을 안겨주었다. 할머니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 날카로웠다. 수진은 묘한 기대감과 함께 떨리는 마음으로 목적지에 도착했다. 택시가 멈춘 곳은 명가원이라는 간판이 우아하게 빛나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다. 건물 외관부터 느껴지는 고풍스러운 분위기에 수진은 조금 위축되었다. 이런 곳은 그녀가 태어나서 거의 와본 적이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가셨다. 마치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것처럼 할머니의 당당한 발걸음에 수진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과 한국 전통 음악이 흘러나왔다. 정갈하고 우아한 분위기는 수진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직원이 정중하게 다가와 예약자 이름을 물었다. 예약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미경입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두 사람을 안내했다. 복도를 걸어가며 보이는 화려한 병풍과 고가구들이 수진의 눈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룸으로 들어서자 이미 시댁 식구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미경은 정장 차림으로 단정하게 앉아 있었고 지영은 명품 핸드백을 옆에 두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시어머니 정숙은 두 딸 사이에 앉아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우아한 여유로움이 넘쳐 흘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하자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할머니에게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 수진이 할머니도 모셔오셨네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지영은 형식적으로 일어나서 인사했지만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정숙은 수진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할머니 모시고 오라고 하지 않았잖아. 가족끼리만 모이는 자리인데. 수진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할머니는 태연하게 자리에 앉으셨다. 괜찮습니다. 나도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좋네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수진은 할머니께서 이미 이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이 밤이 어떻게 흘러갈지 수진은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분위기는 차가운 얼음장 같았다. 미경은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할머니를 힐끗 쳐다봤다. 여기 좀 비싼데요. 사돈 어르신 드실 수 있을까요?
코스 요리라서 생소한 음식들도 많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하는 척하는 위선이 가득했다. 수진은 그 말이 할머니를 무시하는 것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녀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뭐든지 잘 드세요, 어머니. 미경은 수진의 말을 무시하고 지영에게 눈짓을 보냈다. 지영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 여기 처음 오시는 거죠? 메뉴 설명이 필요하시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글씨가 작아서 보기 힘드실 텐데요. 지영의 말에는 할머니를 시골에서 온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오만함이 묻어났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아닙니다. 나도 글씨 정도는 읽을 줄 압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굳건함이 있었다. 하지만 지영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설명을 늘어놓았다. 여기는 전복 요리가 유명해요. 그런데 사돈 어르신은 이런 고급 식재료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시골에서는 구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수진은 지영의 끈질긴 비아냥의 분노가 치밀었지만 할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위로하고 싶었다. 그때 시어머니 정숙이 끼어들었다. 수진이는 어려서부터 할머니하고만 살다가 결혼해서 이런 곳은 처음일 거야.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니까 말이야.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할머니랑만 살아와서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았을 테고. 정숙의 말은 수진의 가장 아픈 상처를 찔렀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다. 평생 들어온 말이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것도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듣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했다. 수진은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따뜻한 손길이 수진의 흔들리는 마음을 간신히 붙잡아 주었다. 미경이 웨이터를 불러 코스 요리를 주문했다. 그리고는 할머니와 수진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사실 오늘은 회사 얘기도 해야 하고 지영이랑 병원 투자건도 상의해야 해서요. 사돈 어르신이 들으시기엔 좀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하셨지만 수진은 미경의 말뜻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고급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할머니와 수진은 끼지 말라는 뜻이었다. 지영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언니, 이번에 우리 병원에서 추진하는 의료진 투자건 말인데요. 최소 투자 금액이 3억 원이에요. 이런 걸 사돈 어르신이나 수진 언니가 이해하실까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는 사업 얘기도 해야 하는데 말이지.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하고 무거워졌다. 수진은 할머니께서 불편하실까봐 걱정이 되었다. 그때 미경이 결정적인 말을 던졌다. 사돈 어르신 죄송하지만 저희는 회사 기밀 얘기도 해야 하고 투자 관련 상담도 해야 해서요. 저쪽에 조용한 테이블이 있으니까 수진 언니와 그쪽에서 드시는 게 어떨까요? 격이 다른 분들끼리 편하게 식사하시라고요. 수진은 충격에 휩싸였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할머니를 완전히 따로 떼어놓자는 말이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지 않아요. 수진이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정숙은 차갑게 수진을 외면했다. 수진아, 넌 정말 눈치가 없구나. 할머니도 우리 얘기 들으시면 지루하실 거야. 이게 다 할머니를 위한 배려라고. 미경과 지영도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일어섰다. 그러시죠. 우리가 따로 앉겠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수진은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짐작할 수 있었다. 평생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신 할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니 수진의 가슴은 미어졌다. 할머니는 전혀 상처받은 기색을 보이지 않으셨다. 오히려 미소까지 지으시며 수진의 손을 잡고 다른 테이블로 향했다. 그들의 등 뒤에서 미경지영 정숙은
득이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이 얄미웠지만 수지는 할머니의 단단한 손을 놓지 않았다. 새로운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셨다. 야경이 아름답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다. 나는 우리 수진이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저쪽 테이블에서는 미경과 지영, 정숙이 큰 소리로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마도 할머니와 수진을 떼어낸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았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오히려 그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계셨다. 마치 무언가를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별도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와 수진에게 젊은 웨이터 한 명이 다가왔다. 메뉴 주문하시겠어요? 젊은 웨이터는 정중하게 물었지만 할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딘가 이상했다. 수진은 처음에는 무시하는 시선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다. 웨이터는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어디서 본 듯한 표정으로 말이다. 할머니도 그 시선을 느끼셨는지 웨이터를 바라보셨다. 혹시 손님께서는... 웨이터가 말을 꺼내려다 멈칫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할머니를 쳐다봤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무슨 할 말이 있으시면 해보세요. 웨이터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순덕 할머니세요? 명동에서 일하시던 수진은 깜짝 놀랐다. 이 젊은 웨이터가 어떻게 할머니를 알고 있는 거지? 할머니는 놀라지 않으셨다. 오히려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다. 맞아요. 당신은 누구세요? 웨이터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해졌다. 아, 정말 할머니 맞으시네요. 저는 명동시장에서 과일 가게 하시던 김철수 아저씨, 아들 김민호예요. 30년 전에 저희 아버지 가게 자주 오셨잖아요. 민호의 목소리는 흥분과 반가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지는 어안이 벙벙했다. 할머니가 명동시장에서 일하셨다니, 그리고 그곳의 상인들과 깊은 인연이 있었다니, 그녀가 알던 할머니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아, 철순의 아들이었구나. 많이 컸네. 그때 꼬마였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니? 민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머니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할머니가 저희 가게 많이 도와주셨다고. 임대료 못 낼 때 도와주신 일도 있고. 민호는 목이 메이는 듯 말을 잇지 못했다. 할머니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 그리고는 민호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였다. 철수가 그랬구나. 좋은 아버지였는데. 수지는 혼란스러웠다. 할머니가 건물 임대료를 도와주셨다고. 그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 단순히 단골 손님이었다는 뜻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그녀는 할머니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할머니께서 젊으셨을 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디서 사셨는지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저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오신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민호는 계속해서 할머니를 빤히 쳐다봤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보였다. 그는 주변을 살펴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혹시 지금 여기 가족분들과 함께 오신 건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우리 수진이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왔어. 민호는 할머니와 수진이 따로 앉아있는 상황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왜 따로 앉아 계세요?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으셨다. 벽이 다르다고 하더구나.
민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격이 다르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수지는 민호의 반응에 의아했다. 왜 저렇게까지 놀라는 거지? 할머니는 민호를 진정시키려 손을 저으셨다. 괜찮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해. 하지만 민호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 잠깐만요 하고 외치더니 주방 쪽으로 뛰어갔다. 수지는 할머니께 물었다. 할머니 저분을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하셨다. 예전에 명동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사람들이야. 좋은 사람들이었지. 수진의 궁금증은 더욱 커졌다. 명동에서 일하셨다고요?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할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으시며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 미소에는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그때 주방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사장님, 빨리 나오세요. 민호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곧이어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급히 나왔다. 머리가 반백이고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그는 레스토랑 사장인 것 같았다. 민호는 그 남자에게 무언가를 격앙된 목소리로 설명하고 있었다. 사장은 민호의 말을 듣더니 할머니가 앉은 테이블을 바라봤다. 그리고는 눈을 크게 뜨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이야, 황성호 사장이 작은 탄성을 내뱉었다. 황성호 사장은 천천히 할머니 테이블로 걸어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다. 마치 아주 중요한 손님에게 다가가는 것처럼 말이다. 수지는 이 상황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다고 느꼈다. 도대체 할머니가 누구시기에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거지? 할머니는 황성호 사장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으셨다. 오히려 반가워하시는 것 같았다. 저쪽 테이블에서는 여전히 미경지영 정숙이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수진이 할머니랑만 살아서 세상 물정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할머니 테이블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다른 손님들도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기 시작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려는 분위기였다. 할머니는 여전히 차분하셨지만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오늘 밤이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더욱 강하게 들었다. 황성호 사장이 할머니 앞에 멈춰 섰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깊은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말이다. 할머니는 그런 황성호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 미소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가 담겨 있었다. 황성호 사장이 할머니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정말 오랜만입니다. 30년 전 명동에서 포장마차 하던 황성호입니다. 기억하세요? 수지는 깜짝 놀랐다. 이 고급 레스토랑 사장이 30년 전에 포장마차를 했다고, 그리고 할머니와 그런 인연이 있다고 수진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이 의문이었다. 황성호 사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레스토랑의 고요한 분위기를 갈랐다. 그는 30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며 할머니 앞에서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어르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건물 임대료 못 내서 포장마차를 접어야 했을 때 어르신께서 도와주신 거 평생 잊지 않고 있어요.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수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할머니가 포장마차 주인의 임대료를 대신 내주었다니 어떻게 그런 돈이 있으셨을까? 평생 소박하게 살아오신 할머니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였다. 할머니는 손을 저으셨다. 그런 옛날 이야기는 그만하고 장사는 잘 되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잊고 있던 옛 지인에 대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황성호는 감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르신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식당도
어르신이 주신 가르침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황성우는 갑자기 큰 소리로 직원들을 불렀다. 모두 이리 오너라. 여기 계신 분이 우리 은인이신 이순덕 회장님이시다. 모두 인사드려라. 수진의 머리가 하얘졌다. 회장님이라고 할머니가 회장님이라고 직원이 일제히 할머니께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레스토랑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다른 손님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이쪽을 쳐다보았다. 황성우는 감격에 겨워 목소리를 높였다. 이분이 바로 명동 일대 최고 부동산 재벌이신 분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장사할 수 있는 것도 다 이분 덕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때 황성우는 휴대폰을 꺼내며 할머니께 양해를 구했다. 회장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당장 알려드려야 할 분들이 있어서요. 그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김 부장님.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순덕 회장님께서 저희 레스토랑에 오셨습니다. 네, 이순덕 회장님 맞습니다. 수진은 현실감을 잃었다. 할머니가 재벌이라고, 그것도 명동 일대 최고 부동산 재벌 평생 함께 살면서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차분하셨다. 성호야,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라. 다른 손님들 식사에 방해된다. 하지만 황성호는 멈추지 않았다. 회장님,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모시고 싶습니다. 명동타워 관련해서도 연락드렸고요. 저쪽 테이블에서는 갑자기 소리가 멈췄다. 미경과 지영, 정숙이 황성호의 말을 듣고 얼어붙은 것이었다. 미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쪽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명동타워라고 했나요? 지영도 마찬가지였다. 입을 벌린 채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숙은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은 채로 멍하니 있었다. 그때 황성호가 또 다른 전화를 받았다. 네, 박 이사님, 맞습니다. 이순덕 회장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네, 지금 당장 오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황성호가 전화를 끊고 할머니께 말했다. 회장님, 명동타워 박 이사님께서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강남 지점장님들도 모두 오시겠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다. 그리고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수진아, 놀랐지.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다. 더 당당하고 위험 있어 보였다. 할머니, 이게 정말인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런데 할머니 왜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수진의 마음이 복잡했다. 평생 함께 살면서 할머니가 이런 분이신 줄 전혀 몰랐다니.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셨다. 수진아, 넌 나를 그냥 할머니로 봐줬잖아.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아니, 돈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일이야. 할머니의 눈빛이 따뜻했다.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왔다. 할머니, 이게 정말인가요? 정말로 명동타워 건물 주세요. 할머니는 미경을 바라보셨다. 그 시선이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무시당하는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다. 진짜 재벌의 위엄이 느껴졌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를 격이 다르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지영도 황급히 다가왔다. 할머니,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런 말씀 안 드렸을 텐데요. 하지만 할머니는 차가운 표정이었다. 모르셨다고요? 그럼 돈이 많으면 존중하고 없으면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지영은 할 말을 잃었다. 정숙도 다급하게 다가왔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할머니는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셨다. 그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수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소리를 지르지는 않으셨다. 오히려 더 무서웠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절이 무엇인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들어왔다. 회장님, 박 이사입니다.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다. 회장님, 강남지점장 김입니다. 연락받고 바로 왔습니다. 레스토랑이 순식간에 비즈니스 회의장 같은 분위기가 되었다. 할머니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하셨다. 지금은 가족 식사 시간이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들은 조용히 구석에서 대기했다. 할머니는 이제 우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격이 다른 사람들이 따로 앉을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할머니의 미소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어깨가 더 곧아지고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다. 평생 봐왔던 소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야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다. 수진아, 이제 우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 할머니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그 목소리에는 진짜 지배자의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황성호 사장이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모두 회장님을 원래 자리로 안내해드려라. 최고의 서비스로 모셔라. 이분은 우리 은인이시고 명동 최고의 어른이시다. 직원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마치 최고위층 인사를 모시는 것처럼 정중하게 할머니를 안내했다. 웨이터들이 할머니 앞뒤로 서서 호위하듯 움직였고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분이 정말 명동타워 건물주래요. 와, 완전 재벌이네요. 그런데 왜 저렇게 소박하게 다니실까? 레스토랑 안에 모든 시선이 할머니에게 집중되었다. 미경과 지영, 정숙은 허둥지둥 뒤따라갔다. 그들의 모습은 우스꽝스러웠다.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다. 미경은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 앞에서 보여주던 당당함이 사라져버렸고 지영도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할 때의 권위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숙 역시 평소 며느리 앞에서 보여주던 시어머니의 위엄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 원래 테이블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할머니를 위해 의자를 빼드렸다. 회장님, 편하게 앉으세요.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상석에 앉으셨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그 모습이 정말 당당하고 위엄 있었다. 수진도 할머니 옆에 앉았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 모든 것이 사실인 것 같았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니 정말 꿈만 같았다. 그동안 함께 살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께서 자신에게 그 사실을 숨기신 이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원하셨던 거겠지. 미경과 지영, 정숙은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평소에는 당연히 이 상석에 앉았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계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할머니가 그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앉으세요. 이제부터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보죠. 그 말씀에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명령하는 듯한 어조였다. 세 사람은 잔뜩 주눅이 들어 겨우 자리에 앉았다. 그때 박 이사가 조심스럽게 할머니께 다가와 속삭였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긴급한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정된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 관련해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무슨 일인가요? 박 이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투자 참여 기업 중에 문제가 있는 곳들이 있어서요. 특히 의료 분야 투자건에서요. 지영의 얼굴이 갑자기 새하얗게 되었다. 의료 분야라니
설마 할머니가 박 이사를 보며 말씀하셨다. 어떤 병원인가요? 박 이사가 서류를 보며 대답했다. 서울 대치동 소재 지역 메디컬 센터라는 곳입니다. 투자 심사에서 경영진의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환자 차별 대우, 과도한 진료비 청구 등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서요. 지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게 제 병원인데요. 할머니가 지영을 차분하게 바라보셨다. 아, 그러시군요. 우연이네요. 할머니의 미소는 차가웠다. 박 이사님, 이 건은 보류하고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네, 회장님. 지금 당장 절차를 밟겠습니다. 지영이 다급하게 말했다. 잠깐요. 그 투자금이 없으면 저희 병원이 문을 닫아야 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러시군요. 안타깝네요. 그때 강남지점장이 다른 서류를 들고 왔다. 회장님, 또 다른 안건이 있습니다. 임대 계약 갱신 건인데요. 미경의 얼굴이 이번엔 새하얗게 변했다. 설마. 강남지점장이 계속 말했다. 대기업 H사 강남지점 건물 임대 계약이 다음 달에 만료되는데 임대료 인상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H사가 어디인가요? 혹시 하이텍그룹인가요? 강남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이텍그룹 강남 본사 건물이요. 임대료를 현재의 3배로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거부하고 계시더라고요. 미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게 제가 다니는 회사예요. 제가 과장으로 있는 곳이고요. 할머니가 놀란 듯 말씀하셨다. 아, 그러시군요. 정말 우연이네요. 할머니는 강남지점장에게 지시했다. 강남지점장님,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나요, 네 회장님? 상대방에서 임대료 인상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어서요. 이런 경우 보통 계약 해지 후 다른 임차인을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경이 울먹이며 말했다. 사돈 어르신, 제발요. 저희 회사가 그 건물에서 나가면 완전히 망해요. 제 직장도 잃고요. 할머니는 천천히 미경을 바라보셨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아까 저보고 격이 다르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때 정숙이 끼어들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가 정숙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용서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다만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분들과는 거래하고 싶지 않을 뿐이죠. 미경과 지영이 동시에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가 되었다. 사돈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완전히 잘못했어요.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이 이 상황을 보며 수군거렸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빌고 있지? 정말 대단한 분이신가 봐.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세요. 이제부터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앉으시자 레스토랑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마치 진짜 귀인이 오신 것처럼 모든 직원들이 긴장하며 서비스에 임했다. 수진도 할머니 옆에 앉았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 모든 것이 사실인 것 같았다. 그동안 함께 살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께서 자신에게 그 사실을 숨기신 이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원하셨던 거겠지. 황성호 사장이 개인적으로 음식을 지휘했다. 회장님, 저희 레스토랑에 최고급 코스로 다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평소 VIP들에게만 제공하는 특별 메뉴도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손을 저으셨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원래 주문한 것 그대로 가져와 주세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문제예요. 황성호는 할머니의 뜻을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갔다. 그때 박 이사가 할머니께 다가와 속삭였다. 회장님,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나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취재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다. 그럴까요? 좋은 기회일 것 같네요. 박 이사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네, 경제신문사죠. 이순덕 회장님께서 명가원에서 가족 식사 중이십니다. 취재 허락해 주신다고 하네요. 정숙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언론사요. 그럼 이 일이 신문에 나는 건가요?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족 화합의 아름다운 모습이니까요. 미경이 다급하게 말했다. 할머니 언론 보도는 좀 회사에서 알면 큰일 나요. 할머니가 미경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왜요? 부끄러운 일이라도 하셨나요? 그냥 가족 식사인데요. 지영도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 병원 평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환자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씀하셨다. 오해요? 무슨 오해 말씀이시죠? 제가 손녀시댁과 즐겁게 식사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이순덕 회장님. 경제신문 김 기자입니다. 간단한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할머니는 기꺼이 수락하셨다. 그럼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자가 카메라를 준비하며 질문했다. 회장님께서 가족분들과 식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자리인가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다. 손녀 시댁분들과 화합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기자가 미경과 지영 정숙을 카메라에 담으며 물었다. 혹시 가족분들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미경과 지영 정숙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카메라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할머니가 대신 말씀하셨다. 이분들이 오늘 저를 정말 특별하게 대접해 주셨어요. 격이 다른 분이라며 따로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요. 기자가 관심을 보였다. 아, 그러셨군요. 어떤 특별한 대접이었나요?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다. 저희를 별도 테이블에 앉게 해주셨어요. 격이 다르시니까 편하게 식사하라고 하시면서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다. 아, 배려심이 깊으시군요. 그런데 어떤 격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경이 식은땀을 흘리며 끼어들었다. 그게 아니라 저희가 실수를 한 거예요. 할머니를 제대로 못 알아봤고요. 기자가 더욱 흥미롭게 쳐다봤다. 실수요? 어떤 실수였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할머니를 무시했어요. 할머니와만 살아와서 배운 게 없다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했어요. 기자의 눈이 반짝였다. 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지영이 울먹이며 말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기자가 카메라를 돌리며 질문했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가족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황성호 사장이 다가와서 기자에게 말했다. 기자님,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30년 전부터 명동 상인들을 도와주셨거든요. 저도 그때 도움을 받았고요. 기자가 더욱 관심을 보였다. 오,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군요. 혹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손을 저으셨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은 가족과의 시간이 더 소중하니까요.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할머니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이 돌아와요. 그리고 가족은 서로 존중하고 아껴야 해요. 기자들이 촬영을 마치고 나가자 레스토랑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미경과 지영 정숙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이 뉴스가 나가면 그들의 사회적 체면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 분명했다. 할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며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엄숙했다. 교육자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 미경과 지영 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할머니의 말씀을 들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정반대였다. 이제는 완전히 학생이 된 기분이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엄숙하고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은 세 사람의 영혼 깊은 곳을 꿰뚫는 듯하였다. 미경 씨, 당신은 대기업 과장이라고 해서 자부심이 크시죠? 할머니가 미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하지만 직장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하며 일하시나요? 부하 직원들을 깔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회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대하고 계시죠? 미경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할머니의 지적은 정확했다. 그녀는 회사에서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청소나 경비를 담당하는 분들에게는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진짜 리더는 아랫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함부로 굴면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성공하고 싶으시면 먼저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부터 배우세요. 미경은 깊이 반성하는 표정이었다.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다. 지영 씨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가 지영을 바라보셨다. 의사라는 직업이 훌륭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병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고압적으로 대하시나요? 의료보험도 제대로 안 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대하고 계시죠? 지영은 고개를 숙였다. 사실 그녀는 경제적으로 여유 없는 환자들에게 좀 더 차가운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진료 시간도 짧게 하고 설명도 대충 하곤 했다. 환자는 모두 똑같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아픈 사람들이죠. 의사라면 더욱더 그걸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을 때의 마음을 잊어버리셨나요? 할머니의 말씀에 지영은 눈물이 글썽였다. 사돈 어르신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을 때의 초심을 잃어버렸네요. 앞으로는 모든 환자분들을 똑같이 정성껏 대하겠어요. 정숙 씨, 당신은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할머니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으셨다. 며느리는 가족이에요. 그런데 왜 딸들과 다르게 대하시나요? 수진이가 6년 동안 당신네 가족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말이에요. 명절 때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숙은 할 말을 잃었다. 사실 수진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명절 때마다 수진에게만 일을 시키고 딸들은 편하게 놔뒀었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수진이도 할머니가 애지중지 키운 손녀고 이 집에 와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면 되겠어요. 며느리는 집안의 기둥이에요. 앞으로 이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고요. 정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수진이한테 너무 못했어요. 진짜 딸처럼 생각하지 못했네요. 할머니가 직원이 물을 따라주자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셨다.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보세요. 이게 진짜 예절이에요.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이 정중하게 대하는 거죠. 어린 직원이든 나이든 사장이든 똑같이 존중하는 거예요.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사람은 모두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거랍니다. 수진아, 넌 참 잘했어.
할머니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어려서부터 한 번도 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 적이 없었어. 내가 돈이 많은지 적은지도 관심 없었고 그냥 할머니로만 대해줬지.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른다. 넌 진짜 효녀야. 수진은 감동받아서 눈물이 났다.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다. 할머니,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수진이 말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당연한 일이 아니야. 요즘 세상에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니? 넌 정말 착한 손녀야.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살아라. 넌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니까. 예절이라는 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게 전부예요. 돈 많이 쓰고 비싼 곳에서 식사한다고 예절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진짜 예절이죠. 형식보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미경과 지영, 정숙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하세요.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였다.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운 것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전해주세요. 세 사람은 모두 깊이 새기겠다고 대답했다. 그때 할머니가 미경과 지영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런데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변했는지 지켜볼 게 있어요. 미경 씨 회사 임대권과 지영 씨 병원 투자건 말이에요. 진심으로 반성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미경과 지영의 눈에 희망의 빛이 비쳤다. 정말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앞으로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겠어요. 오늘 밤은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의 시간이 되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경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사돈 어르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미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진짜 변했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거예요. 지영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사돈 어르신, 저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수진 언니한테도 너무 못했고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수진은 지영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마음이 복잡했다. 하지만 용서하기로 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 잘하면 되죠. 정숙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수진아, 어머니가 정말 미안하다. 6년 동안 너를 힘들게 했구나.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을까. 어머니가 알아주지도 못했어. 앞으로는 진짜 딸처럼 아껴줄게. 정숙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였다. 할머니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통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보세요. 할머니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황성호 사장이 다시 다가와서 말했다. 회장님, 오늘 식사비는 저희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오셔서 영광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손을 저으셨다. 아니에요. 돈을 내고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공짜로 얻어먹을 이유는 없어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제가 오늘 식사비를 계산하겠어요. 처음에 제가 예약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각자 먹은 만큼 내시면 돼요. 누가 더 내고 덜 내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미경은 할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계산을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서는데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인사를 드렸다. 회장님,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할머니는 모든 직원에게 정중하게 인사하셨다. 고생 많았어. 음식도 맛있었고 서비스도 좋았어. 할머니의 자연스러운 배려에 직원들은 감동했다.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지영이 말했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 모셔다 드릴게요. 차도 있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셨다. 수진이랑 택시 타고 갈게. 여러분들도 각자 집에 가세요. 오늘 일찍 자고 내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생활하세요. 정숙이 다가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수진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 하자.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가족 식사를 해보고 싶어.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다. 그러세요. 그때는 정말 가족다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정숙은 기쁘게 대답했다. 택시 안에서 수진이 할머니께 물어봤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오늘 많이 힘드셨죠?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셨다. 전혀 힘들지 않았어.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 그동안 참고 있던 걸 다 털어낸 기분이야. 수진은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할머니, 그런데 왜 저한테는 진작 말씀 안 해주셨어요? 수진이 궁금해서 물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넌 나를 할머니로만 봐줬으니까 돈 때문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과는 달랐어.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니, 어려서부터 한 번도 투정하지 않고 나를 모셔줬잖아. 수진은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께서 제게 많은 걸 주셨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셨고 인내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가 계셔서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수진을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약속을 지키셨다. 미경의 회사 임대료 문제를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해 주시고 지영의 병원 투자금도 재검토해서 승인해 주셨다. 다만 조건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직장에서 후배들을 잘 챙기라는 것이었다. 3개월 후 달라진 가족 모임이 열렸다. 이번에는 미경과 지영이 직접 요리를 해서 할머니와 수진을 모셨다. 정숙도 수진을 진짜 딸처럼 아껴주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할머니가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진심으로 뉘우치고 노력하는 거야. 여러분들 모두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가세요. 가족들은 모두 할머니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다. 그리고 몇 달 뒤 경제신문에 실린 기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제목은 이런 거였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한 사람. 명동재벌 할머니가 보여준 진정한 가족의 의미. 밤 늦은 시간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명가원은 은은한 조명 아래 고유한 품격을 뽐내고 있었다. 외부의 화려한 야경과 대비되는 차분한 내부 분위기 속에서 김수진은 불안한 시선을 테이블에 고정했다. 그녀의 앞에는 시어머니 박정숙, 큰 시누이 박미경, 그리고 작은 시누이 박지영이 앉아 있었다. 세 사람의 시선은 연회복 차림으로 앉은 그녀를 향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따뜻한 온기 대신 차가운 평가의 빛이 감돌았다.